결혼할 때는 불륜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륜이라는 거는 교통사고 당하듯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편과 상간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랬을 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의심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모텔들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장사가 될까라고 의문이 들었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서 이게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불륜이나 그런 경우는 매우 많죠. 기억에 남는 거는 불륜을 했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아는 여자랑 이제 불륜을 한 건데 둘이 되게 친해요. 아내분하고 그 상간녀하고. 아내가 되게 챙겨줬어요. 자기 동생처럼. 되게 잘 챙겨줬는데 둘이 이제 불륜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내분이 그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혼외자를 낳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집 살림을 막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셋째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나도 이상해져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생활에.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혼할 거 아니면 네가 어쩔 건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도 지금 이혼하기가 어려워. 경제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자분이. 근데 이분이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끈을 잡고 있었던 게 절대 혼외자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지 마라 라고 했고 이 남편분이 오케이 했거든요. 절대 안 그러겠다. 이 아내분은 그 말만 믿고 계속 살은 거예요. 이혼을 안 하고. 근데 결국 이 혼외자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다 올라가 있었죠. 나중에 그걸 알고 그제서야 이혼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던 최악의 불륜은 이거였어요. 이혼하지 못하고 그 이상한 끈을 하나 붙잡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올리지 않으면 돼. 그거 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그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연히 있죠. 불륜은 교통사고 같은 거니까 교통사고가 나려고 할 때 알면 더 좋잖아요.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아. 어떤 분은 샤워하러 갈 때조차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요. 이미 이상한 거죠. 무언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륜한 분들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고 오기 때문에 집에 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하던 요리를 한다거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까지 불러.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미 가정은 어떤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에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기분이 좋지?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은 간단한 접촉사고로 끝날 것이 계속 사고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쓰레기 봉투를 버리니까 자주 나간다,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자꾸 나가. 별일이 아닌데 그런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괜히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절대 꽁꽁 숨긴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의심하셔야 되는 거죠. 공자님은요,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성기사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사사로움을 살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과 행동에 성이라는 게 작은 소자에 눈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소한 행동, 태도, 눈빛 그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테스트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날려보는 거예요. 공자도 그런 의도적인 성기사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춘추 전국시대나 삼국시대나 국가의 흥망이 걸려있는 일들에 있어서는요 인재 등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었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거예요. 그중에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상대방한테 고가의 선물을 한다, 느닷없이.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뭐 주사일 수 있겠죠. 그거를 살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내심에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의심이 든다면. 그거는 알아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여자분이 아버지가 이제 불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매우 힘들었어. 엄마도 매우 고통받았고. 그러니까 이분의 결혼 상대자의 조건은 불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결혼할 때는 불륜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신뢰를 보여주고. 근데 결국 이 남편이 불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륜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벤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당하듯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 거지, 부모가 불륜했다고 해서 자식이 불륜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뭐 바르고 성실해, 뭐 선생님이야 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불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일단 생겼으면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처 능력을 키우셔야죠.
아이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부부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불륜을 해도 죄책감이 없는 거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 없죠. 그러니까 불륜을 했어. 저는 불륜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 같은 거예요. 성적 쾌락에만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겠죠.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내가 피해자인 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내한테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라고 따지잖아요. 이거는 일단 이 사람의 등급을 평가하면요, 사람이 아니죠. 썩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자는 썩은 나무는 조각하지 않아요.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혼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분이 선택지가 두 가지겠죠. 두 가지. 하나는 이혼한다, 두 번째는 이혼 안 한다겠죠. 정답은 이혼한다예요. 근데 이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내가 이혼하면 너 그 여자랑 결혼할 거잖아, 나만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얘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기서 고통받는 건 결국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륜은 육체적인 탐닉을 하는 불륜이든 사랑에 빠진 불륜이든 간에 똑같은 불륜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분이 여자분인데 회사의 직장 상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상사는 당연히 유부남이거든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분한테는 사랑이죠. 제가 볼 때는요,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감정이 가는 대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절제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라는 거는 매듭을 짓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이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이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생각에 힘이 없기도 하거니와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거죠. 나중에 되면 후회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뢰자라고 해서요, 앞으로 올 것을 알아야 돼요. 멀리 미래를 내다보라는 게 아니라 1년 뒤, 2년 뒤, 3년 뒤 닥쳐올 미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쾌락에 탐닉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쾌락이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떤 아내분이죠.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는데 이분이 미행을 한 거예요. 미행을 해서 그 모텔 현장을 잡았어.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남편과 상간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분이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요, 그 상간녀가 너무 못생겨서 놀랬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 남편이 나를 두고 이 여자를 좋아할 수 있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상간녀나 상간자들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선남선녀는 아니에요. 왜냐면 불륜은 이미 제일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 오겠어요? 외모를 보고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불륜은 나랑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외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증거부터 잡아야 되겠죠. 불륜을 한 사람들의 99%는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거든요. 증거를 들이밀기 전까지는 자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돼요. 증거라는 거는 뭐 카톡 대화나 문자나 블랙박스, 아니면은 모텔에 들어간다, 그런 장면들 매우 좋고요.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런 건 다 불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티를 내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한테 할 말 없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백을 얻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먼저 불륜 사실을 확정 지어 놓고요, 남편이 나 안 그랬다, 뭐 네가 오해하는 거다, 아니면 뭐 성관계는 안 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의문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남편의 반응을 살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정리하고 돌아오겠다, 잘못했다 라고 반성하는 남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자는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한 번이니까 용서해 주자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불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얘가 할까 안 할까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너가 한 불륜으로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가 문제예요. 질문은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치유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돈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위자료란 말이에요. 정신적 고통을 환산을 하세요. 금전적으로 5천만 원이야, 1억이야, 나는 5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합의서를 쓰시는 거예요. 먼저 그 합의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불륜 사실이 명확히 들어가야 돼요. 불륜녀가 누구고 그 전화번호 다 적고 불륜 행위 다 적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륜을 했는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위자료를 얼마 준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쓰셔야 돼요.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파트를 나눠서 합의서를 쓰시고 이행을 실제
하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같이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는 그냥 내팽개쳐요.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먼저. 이 불륜에 대한 증거는요, 오래 할 수 없어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 빠싹 해라. 그리고 못 잡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왜 기간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남의 뒷조사를 한다는 게요, 굉장히 사람을 모멸감을 느끼게 해요. 그걸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했던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짓도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매우 오랫동안 폈어요. 그게 오래 하다 보니까 증거를 안 남기는데 이제 숙련이 된 거예요. 이분은 한 몇 년 동안 계속 증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쇠약해지는 거죠. 우울증 걸리고 쇠약해지고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불륜 증거는요, 한 달이나 두 달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던가 아니면은 그냥 증거 잡는 건 포기하고 그냥 이혼으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륜 증거 잡는 거는 뭐 대표적인 게 탐정을 쓰려고 해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 때나 쓸 수는 없고요. 무언가 확실한 단서가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어느 요일 이 즈음에는 불륜을 하는 게 명확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즈음에 이제 탐정을 붙여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증거는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카톡과 문자, 그거를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불륜이라는 증거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죠.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쓰는 것에 아빠께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아빠의 뭐 타임라인이 보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노력을 한다면 핸드폰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블랙박스도 있겠죠. 결혼에 대해서 결혼해서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혼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나의 모습?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한 7년 했는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미 변호사였지만 결혼에 대한 의미도 몰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방향성이 없었어요. 뭐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변호사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그래서 그냥 결혼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없었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결혼과 동시에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바닥으로 가요. 밑바닥은 죽음이거든요. 정말 그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활을 하면서 제 안으로 되게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나를 살피게 됐고, 그때서 이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울한 시기를 거쳐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저의 인생 그래프는 이제 쭉 위로 올라가는, 결혼 생활 동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었던 그런 우울증과 나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혼과 그게 맞물려졌고,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정한 거는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갈등들은 많이 있었죠. 제가 이혼을 한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혼하기 전까지의 저의 모습은요, 이게 과연 나다운 모습이었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혼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 나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때거든요. 사실 이혼하고 후회하신 분은 본 적이 없는데요,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이혼하고 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진짜 오롯이 내 두 발로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아이들까지 있다면 그 아이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삶이 펼쳐지는 건데,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혼하고 바로 괜찮아질 수는 없어요. 저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런 세월을 3년을 지나고 나서부터 저의 궤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무게가 당연히 있는데 누구나 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방향성부터 잡아야 돼요. 삶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요,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이걸 임중도원이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옆에서 만약에 도와주시는 분도 없다면 더 힘들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쉽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질이 좋을 수가 없죠. 심지어 그 전 배우자보다 더 못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은 재혼 금지령을 내렸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지, 그 시간에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의탁하고 같이 얹혀서 가려고 하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재혼,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혼을 후회하시죠. 왜냐면 더 못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이혼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혼 후에 삶을 나답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이 이혼을 후회할 사연은 아니거든요.
법률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한 번은 해보세요. 한 번 해보시고 우리는 이혼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재혼과 없는 재혼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없으면은 법률은 한 번쯤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절대 재혼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한테. 나는 왜 재혼을 하려고 하는가? 저 사람은 사랑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은 신뢰하고 애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혼하면 사랑이 식으면 또 이혼한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해서 재혼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쓰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거 쓰지 말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 아이한테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 아이가 너무 외로워한다 그러면서 아이 이야기만 잔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재혼을 하는 게 아이한테 좋을까?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입장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없지도 않고 이혼했지 아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빠를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혈족이 아닌 새로운 아빠를 갖다 앉혀놓으면 그 아이가 좋아할까?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부자지간에 그게 형성이 될까? 안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한테는 마이너스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아이를 받아줘서 고마워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이미 부부는 대등해야 되는데 대등하지 못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요 이렇게 인식을 해요. 초혼인데 애가 있는 사람이랑 재혼을 했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본인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요. 이 갭이 메워지지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재혼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외로워하잖아요. 그거는 아빠나 엄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양육하고 있는 그 엄마 아빠가 외롭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자기가 느끼는 걸 아이한테 투영시켜요. 내가 외로운 거를 아이가 외로워해. 아이가 뭐 놀이터에 갔는데 뭐 옆집 아빠를 보고 뭐 아빠라고 불렀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내 마음을 투영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굉장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 그렇게 혼자 막 상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그걸 아이 때문이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엄마가 나 때문에 재혼을 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자꾸 내 인생을 아이 인생이랑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될 때지 재혼할 때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